안녕하세요. 캐드남마 이현우입니다. 중국 권력서열 5위 유인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북한 열병식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잠시 후에 응유 한국인을 또 전격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5시 반에 석방합니다. 또 장거리 로켓 발사를 포기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뭔가 긴장이 해소되는 느낌. 그렇지만 남북은 여전히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인균 자주봉 네트워크 대표, 강철한 북한 전략센터 대표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잠시 후에 5시 30분에 북한이 북에 응유 중인 우리나라 국민 주원문 씨를 전격 석방하겠다고 오늘 알려왔습니다. 예. 일단 주원문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인인데요. 한국인. 예. 예. 근데 지금 미국의 뉴욕 대학에 지금 재직하고 예. 있고, 이 친구가 아마 북한에 관심이 있어서 예. 지난 3월 달에 예. 그 무단으로 북한에 건너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인민경비대에 체포가 됐고, 예. 북한 보위부에 끌려갔는데, 이 친구의 성향이 약간 좀 북한을 좋아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아, 북을 좋아한다. 약간 신은민 씨 같이. 그래서 예, 아마 예. 통전부가 이 친구를 간첩혐의나 이런 거 씌우지 않고 예. 활용을 하려고 대우를 잘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통전부가 이제 평양 좋은데 다 보여주고 예. 또 외신과의 기자회견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 친구를 앞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좀 약간 생색을 내면서 예. 석방을 좀 시키려고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우리 대한민국 국적의 미국 유학생이고, 그 다음에 지난 3월날 압록강 건너서 북한을, 그러니까 스스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갔죠, 예. 납치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 입국을 했는데, 체포됐는데, CNN과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북한 살기 좋은 것이다? 예. 이건 왜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 통전부는 누군가가 오게 되면 예. 그 사람의 어떤 그 성분 분석을 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잡아갈 것인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신은미하고 비슷한 과로 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따로 갔다? 충분히 북한 정권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조금만 좀 교육만 시키면 활용 가치가 예.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신임미 씨를 포함해서 잘 요건만 지면 예. 또 북한 선전하는데 아주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 아마 북한이 이제 의도적으로 잘 대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관광도 시킨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주원문 씨가 북한에서 활동한 거, CNN에 인터뷰한 거,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 예. 스스로 북한에 또 들어간 거, 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당국에서 주원문 씨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한다거나 처벌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 아무래도 불법으로 북한에 갔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인계가 되면 예. 뭐 국정원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뭐 했는지. 그래서 위법성이 드러나면 예. 뭐 처벌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 도 가능하다. 예. 지금 우리나라 국민, 대한민국 국민 중에 북한에 응유돼 있는 사람이 이 주원문 씨 잠시 후에 한국으로 들어올 이 사람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풀어주고 나머지 3명 뭐 선교사 등은 지금 노동교화형 재판받고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체포된 사람들은 북한의 네. 국가안전보위부가 약간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북한에 이제 끌고 간 케이스고요. 예. 또 이제 그 이면수 목사라고 이제 캐나다 목사님이 계시는데 예. 이분은 북한에 3천만 달러를 도와준 사람인데요. 어. 이분 역시 북한의 보위부가 유인해서 끌고 갔는데 예. 이분이 이제 캐나다 지역에서 김정일을 비판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북한이 끌고 갔는데 저런 케이스는 자발적으로 간 케이스고 예. 또 북한을 비방하려고 간 것이 아니고 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예. 적대 행위를 한 사람하고는 약간 분리시켜서 아마 북한이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로버트 박인가요? 예. 그 선교사가 북한에 갔었는데 이 친구는 북한을 반대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뭐 매도 맞고 고문도 당하고 했는데 이런 친구들은 아예 추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추방이 아니고 그냥 이제 예. 석방을 하는 거죠. 혹시 그런 건 어떻습니까? 이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큰 열병식 행사도 있고 행사를 앞두고 우리는 이 정도로 인도적이다. 뭐 온 사람도 다 풀어준다. 예. 이 사람 얘기 들어봐라. 우리나라 저 북한이 좋다고 하지 않냐.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고 예. 북한 정권에 잘 협조를 하거나 북한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 얼마든지 북한은 관용하게 대해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대외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예. 이게 예. 그 북한 입장에서 너무 이용하기 좋은 사람인 것이 예. 이제 풀어줍니다. 풀어주면 과거에 신은미 씨는 어땠습니까? 미국 국민이었어요. 예. 한국말을 쓰지만 사실은 미국 국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추방이었어요. 미국으로 그냥 강제로 돌려보내고 우리나라 들어오지 마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런데 이 주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한국인이죠. 예, 그래서 우리 국가보안법의 저촉을 받게 되겠죠. 예. 따라서 만약에 북한 입장에서 우리는 인도적으로 풀어줬는데 아무 고문도 하지 않고 풀어줬는데 한국이 잡아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더라. 그럼 우리를 또 나쁘게 또 이렇게 역선전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케이스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면 혹시 신균 대표님 같이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이 북한에 잡혀가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기 쉽지가 않죠. 예. 북한전 보위부의 지하 감방에서 1년 조사를 받고, 이현 조사를 받고. 예, 조사 과정이 거의 뭐 폐인되는 거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 절대 없어야 되겠고요. 다음 이어서 소식을 보는 게 지금 굉장히 전반적으로 한국, 중국, 북한 이 관계에서 뭔가 좀 부드러운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응료 중인 한국인을 전격적으로 지금 잠시 후에 1시간 50분 남았으면 풀어주기로 했는데 중국, 최근에 이제 북중 관계가 심상치 않았는데 중국이 북한 열병식에 권력 서열 5위 정치국 상무위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예.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정치국 상무위원 권력 서열 5위를 이렇게 보내는 이유, 중국이 북한을 대우하는 겁니까? 북한을 달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보내서 북한에게 로켓 발사라든가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기 위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북한이 지금 이제 전 세계 자신들의 우방 국가에다가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예. 보냈는데 지금 뭐 제대로 된 고위급이 온다고 하는 연락이 회신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뭐 G2로 평가받고 있는 세계 최강 국가 중에 하나인 중국의 또 정치 권력 5위의 고위급 인사가 최고위급 인사가 지금 온다. 이것은 이제 북한의 노동당 70주년 기념식을 그나마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명분은 만들어준 겁니다. 예. 또 중국이 이 정도 급을 이렇게 보내면 지금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수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들이 다 또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 정도 비중을 보내니까 우리는 여기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 보내도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국가들이 또 분명히 아프리카 쪽에서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까지 아주 답보 상태에 있었던 해외 귀빈 초청이 이제부터 본물이 터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중국이 북한을 도와준 거네요? 도와주는 것이죠. 도와주는데 도와주는데 너희들이 지금 현재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은 하지 마라. 로켓 같은 거 쏘지 마라? 그렇죠. 로켓 발사하지 말고 만약에 중국에서 이 정도 최고위급 인사를 보냈는데 그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 이를테면 지난 2012년 4월 15일 그 행사 때 태양절 행사 때 중국에서 고위급 상무위원도 갔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4월 13일 날 은하 3호 로켓을 발사를 했습니다. 예. 그 은하 3호가 뭐 발사를 하다가 중간에서 바로 이륙과 동시에 폭발을 해서 망정이지. 그것이 대성공을 만약 했다면 중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사실 그때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또 이 류인산이라는 정치 권력 5위의 인사가 갔는데 여기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다 이러면은 사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그런 압박적 차원에서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강 대표님도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를 하고요. 예. 지금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옴으로 인해서 얻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쏘도 얻는 거하고 중국이 와서 얻는 거하고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중국이 아마 이제 다른 나라들을 다 꽈가지고 못 가게 하게 되면 망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중국 지도부하고 북한 간에 그 미사일 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쏘지 않는 대신에 대표단을 파견해서 뭔가 잘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 예. 저희가 이제 북한이 최근에 장거리 로켓을 쏘려고 했는데 별로 뭐 쏠릴 움직임이 없어서 이유가 뭐 기술적 결함이 있다, 준비가 부족하다, 때를 보고 있다, 중국의 발사 만류 압박이 있다는데 지금 내용으로 지금 류인산 중국 권력서울 5위를 북한 열병식에 참여 보내는 걸 보면 이 4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겠죠? 저는 4번의 가능성이 1번. 예, 이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3번의 가능성이 2번. 시기 조절. 예. 그리고 1번과 2번은 크게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3번, 4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이 정치국 고위 관계자를 보내니까 이번에 로켓을 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의 상황들 그동안 이제 북한이 70주년 기념식을 즈음해서 어떤 그 미사일 발사의 뉘앙스를 풍겼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벌어진 어떤 그 국제 관계를 보면 이 한중 정상회담을 했죠.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을 했죠. 그리고 지금 유엔에서 여러 가지 다사회담을 또 했죠. 그리고 지금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죠. 한중일 또 정상회담을 또 앞두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이 국제 관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예. 특위의 어떤 핵심이 한국과 미국과 중국이 지금 다 공통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예. 그동안 1, 2, 3차 핵실험, 1, 2, 3차 미사일 발사 실험할 때 중국이 강력한 압박에 동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중국이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에 그 전 후진타오 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예. 그것이 이제 한중 관계의 발전 이런 것도 좀 가미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이 압박을 가한 핵심 포인트는요. 지금 유엔 제재를 북한이 회피하는 길로 예. 중국의 가상 계좌를 만들어 놓고 중국을 통해 돈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모든 계좌를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 북한이 발사할 경우에 이 계좌를 다 동결시키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북한은 꼼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북한이 이런 중국의 압박에 좀 항복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 예. 그랬으면 제일 좋겠는데요. 사실은 이런 이제 북한이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핵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작전 계획, 한미연합 작전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오늘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작계 5015. 5015는 전작권, 전시작전 통제권이 우리나라 합참으로 넘어온 상황을 가정을 했고 그러면 전면전이 아니라 게릴라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아사히 신문에 나온 예. 그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왜 게릴라전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사히 신문의 어떤 해석적 측면이 강하고요. 예. 작게 5015는 전적으로 전작권이 2015년 12월 1일부로 한국군으로 넘어오게끔 돼 있었습니다. 예. 작년에 전작권을 재연기하기 전까지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작권이 전환이 되면은 그러면은 12월 1일부로 한국군으로 넘어오는데 12월 2일 날 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전 계획조차도 없는 이상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우리 한국군이 2010년대 초반부터 작전 계획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이번 그 봄에 미국이 살펴보고 이 정도면 전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고요. 예. 그러나 지금 한미연합군의 대북한 전쟁 시나리오에 이 작게 5015가 공식적으로 채택되는 건 아닙니다. 채택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것도 전작권이 전환되지 않는다면 개념 계획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제 덧붙여서 국회 국방위원회에다가 이것을 보고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논란이 좀 있죠. 예. 그리고 뭐 보고를 한다는 지금 말이 있습니다. 저는 보고를 안 하는 게 좋다. 예. 왜냐? 지금 19대 국회는 끝났습니다, 이제. 예. 국감도 끝났고 뭐 법안도 지금 만드는 게 없고 다 끝났어요. 그러면 19대 국회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그럼 왜 이걸 보겠다는 거냐? 자신들이 선거에 지금 관심이 있는데 왜 이걸 보겠다는 거냐?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이다. 이 엄청난 비밀을 갖다가 호기심적 측면에서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가지고 있다가 20대 국회는 예. 보여주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19대 국회는 보여주는 것은 맞지 않다. 예, 사실은 이제 작게 5015도 완전히 폐기된 건 지진행 중이고 사실 현재 우리가 채택한 작게 5027인데 5026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026. 사실은 이것이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였는데 작게 5026은 북한 핵을 정밀 타격하는 계획인데 미국이 네. 타격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 선제적으로 북한을 공격해서 북한 핵을 정밀 타격하는 계획. 사실 1994년도에 북핵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만들어져서 유지되고 있는 거죠. 9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상식은 뭐 5026, 5027, 5029 이렇게 5050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미국이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각종 그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을 다 이렇게 번호를 붙여 놓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한반도 지역의 전구, 이 한반도 전구를 50으로 봅니다. 그래서 50에다가 27이라면 유형입니다. 예. 26이란 유형, 27이란 유형, 29란 유형, 그리고 5015는 우리 군이 이 한반도 전구에 우리 군이 2015년도에 만들었다 해서 5029 우리가 붙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5026은 93년도에 북한이 그 NPT 탈퇴하고 IAEA 사찰 거부하고 해서 북핵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클린턴 정부가 뭐 김영삼 정부가 말렸지만 그래서 폭격하는 시나리오를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나리오는 지금도 계속 사실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한의 방공망이 계속 바뀌고 있죠. 예, 발전도 예.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바뀌고 있는 북한의 방공망 그리고 핵시설도 당시에 영변에 집중돼 있던 것이 지금은 뭐 노동미사일에 탑재를 해서 예, 밤전에 예. 갖다 놨다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타격해야 할 또 부분도 늘어나죠. 이 늘어난 부분에 따라서 미군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언제 발동할지 모릅니다. 강 대표님, 이 당시에 작게 5026
예. 북한 정밀 타격, 북핵을 정밀 타격, 미군이 북한 핵을 타격하려고 할 때 예. 당시 북한의 분위기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 지도부가 지하 벙커로 처음으로 들어간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 그 김정일이야 지휘부가 미군의 타격을 가정하에 예. 뭔가 도주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당시 도주 계획, 도망갈 계획까지. 그러니까 준전지 상태까지 막 선포를 하면서 뭐 대응을 했지만 그때 이제 북한이 그 체제 붕괴의 위기에 거의 직면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폭격을 할 경우에 북한이 반격할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아마 가장 위험하게 봤는데 그 위기를 넘기면서 좀 한숨을 쉰 측면이 있죠, 북한에서.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미군이 우리를 선제 공격해서 북한 핵을 타격할 거 하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파 아니겠습니까? 예. 뭐 공부하러 스위스 간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 바로 그 시기에 스위스 유학을 갑니다. 왜냐하면 방금 강 대표께서 피신할 계획을 다 짜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김정은이나 김정철 이런 그 아들들은 어렸죠. 그래서 미리 스위스에 보내놓고 만약에 북한이 급변사태, 미국이 폭격을 해서 북한이 망하게 되면 거기서 예. 현장에서 망명을 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놓은 것이 바로 김정은이 스위스에 유학을 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핵시설뿐만이 아니라 예. 북한의 최고 지휘부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예. 이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은 과도하게 수정 중심으로 가 있기 때문에 수정만 없어지게 되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뭐 2판, 4판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측도 아마 이제 북한의 지휘부를 완전히 드러내는 예, 예. 그게 목표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그걸 아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작계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작계 502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를 대비하는 것인데 북한의 급변 사태는 대량 탈북, 내전, 정권의 붕괴 정도 이 상황이 됐을 때 이런 내용이 있네요. 지난 주말에 국정감사에서 나왔는데 북한이 대량 탈북, 내전, 붕괴 상황이 되면 북한의 핵시설, 핵미사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네요. 제일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북한의 핵시설이 영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여러 군데 흩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그 핵의 소유권을 북한의 이를테면 그 내전을 해서 상당히 어떤 그 호전적이고 불량한 예. 그런 그 군사 세력이 만약에 탈취를 해서 IS에다 판다든지 예. 뭐 그렇게 되면 또 전 세계적으로 큰일 나는 거죠. 예. 또 만약에 그 핵시설을 중국이 확보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 중국이 북한 지역에 대한 통제권,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또 미국이 전체적으로 다 가져가 버리면 예. 우리가 이 북한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소유권 또는 어떤 그 통제권 뭐 이런 것들을 또 강하게 주장하기 힘들어지죠. 예, 그래서 예. 우리도 국정감사 때 특전사가 우리도 확보를 좀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 핵을 직접 가지고 가는 부대를 우리 한 개 예단을 만들겠다. 예. 그리고 가는 어떤 그 자산들, 뭐 MC-130이라든지 이런 수송기들, 특수 수송기들 우리도 좀 구매를 할 계획에 있다. 예. 이런 것을 최초 공개를 한 것이죠. 예, 따라서 우리도 전부는 아니지만 북한 핵의 일부를 가지고 그것을 지렛대로 한반도 전토 통일에 대한 예를 들어 중국이 평안북도 일부 지역에다가 또 중국의 괴뢰 정부를 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전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의 일부라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지렛대로 되어서 외교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강 대표님 동의하시는 거죠? 북한 핵을 일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단 영원히 갖고 있지 핵 보유국이 되진 않더라도 일부 예. 확보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뭐 위험한 무기에 대해서 너무 미군에 의존하는 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도 참여를 해서 예. 일부 정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앞으로 이제 뭐 중국과의 대립이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어떤 그 적극적인 개입도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게 5027 현재 채택하고 있는 5027과 5029 이 두 가지는 한반도의 전면전이라 북한 급변 사태를 발생한 시나리오인데 북한이 먼저 침략할 조짐을 보이거나 실제 침략을 해왔을 때 제일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것이 북한 방공망, 지대공 미사일을 파괴하는 거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왜 저 방공망을 파괴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냐? 우리 공군 전투기들과 한미연합 공군 전투기들이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핵을 폭격하고 예. 또는 뭐 전차 부대, 탱크 부대를 폭격하고 하려고 하면은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중동전을 할 때 이스라엘 전투기가 시리아 지대공 미사일들에게 많이 격추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중동전 이후로 제일 전쟁에서 제일 먼저는 상대방의 지대공 미사일들을 파괴하고 그 다음부터 다른 작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예.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 미국 거네요, 이건 다. 예. B-52 전략 폭격기 예. 이런 것들이
북한에 있는 모든 방공망을 일시에 제압해버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군기들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다음 작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희도 어찌 보면은 한미 연합 전력이 아니면 우리 남한 자체적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대대적인 반격을 가하기 힘들어진 제 상황입니다. 생각에 우리 남한 자체 공군력으로 예.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들을 다 파괴하려면 아무리 빨리 해도 열흘 이상 걸릴 테고 우리 예. 공군 전투기 반 이상은 격추가 될 겁니다. 이렇게 B2나 B-52 주한미군이 같이 가서 때리면 얼마 만에 할 수 있습니까? 하루 만에 끝나죠. 하루 만에 우리 공군 전투기 한 대도 격추되지 않고. 하루 만에 끝난다. 네. 예. 그러니까 그 한미동맹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가장 위협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 지금 휴전선에 배치된 장사정포거든요. 예, 장사정포. 예, 그게 한 뭐 5천만 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예. 이 포가 사실은 우리 경기도 일대에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대공 미사일 못지않게 이 장사정포들을 일시에 무력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예,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방공망을 다 파괴하고 2단계에서는 우리나라 F-15, F-16 전투기가 북한의 장사정포와 노동미사일, 북한 통신 찬약 기지를 파괴, 이게 2단계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아까 B-52와 B-2가 북한 지대공 미사일들을 다 격파를 합니다. 예. 격파가 된과 동시에 이제 F-15K가 들어가서 노동 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F-16 전투기들이 이제 통신 기지, 탄약 기지, 이 북한의 그 서울 북쪽에 있는 장사정포 방금 말씀하신 예. 그런 것들을 폭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폭격해서 이제 서울이 더 이상 북한의 어떤 장사정포 공격을 받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이후에 우리 지상군들이 북으로 진격을 해서 통일을 하러 가는 거죠. 예,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1단계는 이제 북한에서 하늘로 쏠 수 있는 무기, 네.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들을 싹 없애버리고 2단계에서는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장사정포, 네. 노동미사일, 북한의 통신을 완전히 마비시키는데 이때는 F-15, F-16. 네. 자, 북한의 하늘도 우리가 장악했고 북한의 통신, 미사일 기지도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육군이 올라갑니까? 육군이? 이제 통신기지가 이제 여기 있네요. 예. 초토화가 되면 예. 각각의 대대들, 이제 북한의 대대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 고립이 돼가지고 통신도 안 되고 해서 우왕좌왕하는 오합지졸이 됩니다. 예. 그때 우리 전차 부대들이 북한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게 한번 평양으로 가게 보시죠. 되는 이쪽에 거죠. 이제 아파치 헬기가 앞에서 계속 쏴주고 전차 부대가 밀고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평양 가야죠. 아, 평양. 평양 가서 예. 우리 전차 부대, 우리 20사단, 예. 그리고 수기사, 예. 영어부대죠. 그리고 8사단, 그리고 주한미군 2사단, 또 미 해병대 이렇게가 몇 개 한 3개 정도 부대로 나눠 가지고 평양을 갖다가 치고 평방사로 와해시켜 버립니다. 아. 그리고 그 뒤에 따라가는 뭐 26사단, 30사단 이런 부대들이 들어가서 이제 평양을 점령하고 먼저 들어갔던 부대는 다시 북쪽으로 가서 영변을 또 장악하고 영변을 또 장악하고 나서 또 북쪽으로 가서 중국군이 못 내려오게 막아야죠. 이런 뭐 비극적인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찌됐건 북한의 한반도 전면전이나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대응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평양까지 진격해 올라가는 시나리오인데 이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북핵, 북한 핵 물질, 핵 미사일을 확보하는 겁니다. 미군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데 가려면 이런 수송기들이 필요하네요. 네, MC-130은 지금 이제 올해부터 우리 공군이 가지고 개량을 예, 해서 예. 가지고 있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이는 저 수송기에 특수부대원, 특전사 요원을 태워서 영변이나 이런 데 가서 북핵을 우리가 확보를 한다는 거죠. 확보를 하죠. 근데 저 수송기에 탄 특전사들이 낙하산 타고 지금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예. 뛰어내려서 만약에 북핵 기지를 파괴를 합니다. 예. 파괴는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낙하산 타고 낙하산이 위로 솟구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면은 뭔가 비행기가 내려와서 싣고 와야 되는데 아, 거기는 그 활주로가 없으니까. 예. MC-130은 착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예, 그러면은 그 오스프리 이런 수직 이착륙. 수직 이착륙 비행기를 사야 됩니다. 예. 그래야 저기에다 수직 이착륙 비행기가 가서 내려서 우리 특전사와 핵물질을 싣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북한 급변 사태 시나리오 전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강 대표님 보시기에 사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이런 일이 있었어도 안 되는데 예. 전면전이 있었어도 안 되고 근데 북한의 급변 사태, 대량 탈북이랄지 일종의 어떤 최고 지도자가 뭐 위해를 당한다 할지 이런 가능성들은 작지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김정은이 북한 군부를 다름에 있어서 예. 너무 함부로 별을 막 뜯었다 뗐다 하고 있고 예. 사람을 막 죽이다 보니까 예.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지금 화가 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뭐 국변 사태가 지금 징조가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제 뭐 북한군이 통째로 넘어오거나 뭐 이 국변 사태보다는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예. 새로운 체제가 발생하는 이어지는 형식으로 예.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 이런 대비는 해야 되겠고요. 이번에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북한 열병식의 어떤 모습일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의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분이 조정은 최고 한 말로 주목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탈당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문재인 후보도 인사주의자이고 네, 공안 검사 출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공산주의라고 지칭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잘못이냐, 고영주 이사장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진공 경희대 개공교수 최진영 변호사 조수진 정치부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오후 4시 30분경에요. 예.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2명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예. 한 사람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고요. 예. 한 사람은 박종준 경호실 차장입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두 사람 외에 더 이상 사표를 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박종준 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종시 출마가 지금 유력시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 고향이고 인천 송도에서 고교를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뭐 송도가 됐든 다른 지역이 됐든 인천에서 출마할 것이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이 사실이 좀 관심을 끄는 것은 지금 청와대의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전략 공천 방침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예. 굉장히 지금 당청의 갈등도 있고 또 비박과 친박과의 갈등도 있는데 그래도 이 두 사람은 이 전략 공천을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일컬어지는 대구 경북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 네, 청와대 관계자의 더 이상 사표를 받는 일은 없을 거다. 이 얘기가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하고 참 갈등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대통령께서 이번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 일정 지분을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이렇게 청와대 핵심 참모 둘이 선거에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만약 사표를 냈다면 대통령께서 내 사람들 다 차출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총선에서의 공천권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보여주는 겁니까? 네. 어떻습니까? 우선 이 대통령의 어떤 그 총선에서의 영향력 행사라든지 예. 전략 공천 문제와는 무관하게 여하튼 청와대 참모진이 총선이 아직까지는 6개월 이상 훨씬 남았습니다만 예. 일단 사표를 던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 시점이 이 전략 공천이라든지 대통령의 그렇죠. 영향력 행사를 두고 미묘한 시점이기 때문에 과연 이 승부수가 어떤 쪽에 의미를 걸고 지금 낸 것이냐. 예. 네,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이 증폭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뭐냐면 박종준 씨는 이미 지난번 19대 총선에서도 세종시에서 나왔습니다만 그 출마했던 그게 있거든요. 예. 그다음 민경욱 이제 대변인 이렇게 나왔는데 저분들이 뭐 대통령의 어떤 뜻을 받들어서가 아니라 예. 자신들의 그 정치적 의지가 그렇게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사실은 뭐 저분들이 나와서 어차피 지금 현행 그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하듯이 지금 현행 그 당은 당규를 따라서 공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경선을 통해서 예. 후보가 돼야 되니까 그 점에서는 뭐 박 대통령의 의지가 있든 없든 경선이 만약에 있게 되면 그건 그야말로 이제 당원하고 예. 거기 그 지역 유권자들의 심판을 심판을 받겠죠. 받아야 예,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이번에 두 분, 민경욱 대변인이나 아니면 그 박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원조 친박 내지 문고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하면서 아마 좀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자들이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했더니만 다른 분들은 더 이상 사표 내는 케이스는 없을 것이고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두 가지 포석이, 양수 겸장의 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와 친박 사이의 어떤 그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치 청와대에서 어떤 그런 나중에 어떤 전략 공천을 행사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그런 뜻이 없다라는 것을 김무성 대표한테 좀 유화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인다 저는 그래요? 생각을 하고 한마디로 전 또 나머지 더 이상 어떤 그 사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각에게도
우리가 그 청와대 자체에서도 앞으로 차출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내각도 끝까지 지금 오늘 뭐 그 박근혜 대통령 예. 같은 경우에는 노동개혁을 넘어서 금융개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러한 시점에서도 어떤 군기잡기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점상 그렇게 나름대로 평가할 수 그런데요, 아, 조선한테 좀 예, 얘기를 제가 한 말씀만 예, 예, 드리고 이게 만약에 정말 청와대가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을 이 총선에 내보내겠다 이런 생각이면 뭐하러 지금 아직도 시간이 좀 있는데 미리부터 저 싸움을 걸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반드시 이게 박 대통령의 의지다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교수님, 같습니다. 이건 하나 우리 짚어야 되겠습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가 대통령과의 교감이나 대통령의 허락이 없이 혼자 사표를 툭 내고 나간다? 이건 제가 볼 땐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다 이야기가 됐을 아니 거예요. 근데 예. 허락을 받아서 나갈 수는 있지만은 대통령이라든지 청와대 핵심에서 능동적으로 거기 가서 그러니까 포석을 한다 이렇게 보기가 예. 어렵다는 이야기가 네. 있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사람은 세종시고 예. 한 사람은 인천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전략공천 그 의지를 드러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TK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할 때 함께 갔던 안봉근 비서관이라든지 그렇죠. 이 대구 경북 지역의 비서관들이 전략공천을 그 지역에 받는 것 아니냐. 바로 그것이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예. 네, 오늘 이 두 사람이 출마하는 것은 네, 그저 그냥 일단 그 총선에 출마한다는 것 정도의 의미를 예. 가질 수 있다. 예. 오히려 정말 지금 남아있는 안봉근 비서관 등 TK 지역 비서관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관심이고요. 예. 그리고 또 대통령이 진실로 어떤 전략공천이 정말 인물을 위주로 하는 그야말로 전략적 공천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안봉근 비서관 등 주변의 인물들은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예, 그렇대요. 바로 예. 그 점 때문에 이 민경욱 대변인 등 두 사람의 총선 출마가 이제 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 이유입니다. 자, 그렇죠. 이거 하나 정리해 보시죠. 저도 뭐 몇 분 들어보니까 청와대에서 핵심 참모로 일하는 분이 본인의 정치적 의도나 의지를 내세워서 대통령께 나 그만두세요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뭐 허락까지는 아니도 교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찌됐건 저 지금 두 사람 자막이 나온 두 분이 청와대 핵심 참모를 그만두고 총선 출마하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오케이 하신 건 맞습니다. 근데 오케이를 왜 했느냐 이거죠. 왜 했느냐. 왜 했느냐를 알려면 향후 누가 그만둔지를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특히 이 대구 경북 지역 예. 지난번에 대통령이 함께 대구에 갔던 비서관들의 거취가 그만큼 중요해지는 거고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 중에 장관들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적극적으로 나가라고 권유를 했어요. 나가라. 네, 예.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임기를 마치고 나서 들어보니까요. 장관 임명 전에 이미 중간에 총선을 출마하겠다는 전제 하에 장관직을 제안하고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임기 후에도 그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후에도 정당 생활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본인 스스로가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주목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적극적인 어떤 그 공천에 대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밀어서 계속 김무성 대표와 각을 세우고 계속 충돌을 하는 것은 예. 이 퇴임 이후도 벌써 내다보는 그런 것 아니냐. 예. 그런 점 때문에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현직 대통령으로서 예. 임기 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이랄까 혹은 뒷받침하는 일정한 세력을 갖고 싶은 건 뭐 그 인지상정이고 그런 점에서 대통령도 이제 뭐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경욱하고 저 박종준 두 분을 이제 만약에 나가는 거 이제 사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이것은 선제적으로 제압한다.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 분위기를 공천과 관련한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으로서 굳이 만약에 정치인이 되고 싶다든지 또 전에 그 이미 출마했던 그 박종준 씨인데 이런 분이 이번에 총선에 제가 반드시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막을 명분이 없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벌써 대통령이 그럼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새누리당을 완전히 내가 저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기선을 잡겠다. 이런 조치는 아닐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조치는 아닐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때 이번에 두 핵심 참모가 이 미묘한 시점에 그만두는 것을 최근에 청와대와 충돌했던 김무성 대표 측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얘기에 앞서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만났습니다. 행사장에서. 분위기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 일종의 공천 논란, 공천 전쟁이 불거진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예. 그동안 어떤 국군의 날 행사라든지요, 가볍게 목례는 하고 있고, 국민대회라든지 여기에 불참을 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게 됐는데 지금 두 분이 그렇게 따뜻하게 어떤 인사를 나누고 별도의 대화를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있습니다. 뭐 냉랭하지도 않네요. 고개는 몇 번 인사를 하는데. 김무성 대표는 지금 뒷모습만 보이고 있지만 두 분 모두 활짝 웃었다고들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나 대화나 악수는 없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이제 청와대 핵심 참모가 사퇴를 한 이 상황에서 그 내용을 김무성 대표가 모르는 상황에 대통령 만났습니까, 오늘? 그렇죠. 저 상황을 모르는 때군요. 지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오후 영상입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 발표는 오후 4시 30분에 있었습니다. 4시 30분에. 혹시 이런 것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오늘 만남 이후에 그동안 안 만나다가 대통령을 김무성 대표가 만나는 걸 보고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가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것이 아니냐.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에 김무성 대표가 정책적으로 정책 법안 만들 때 국정을 많이 뒷받침을 하고 어느 정도 김무성 대표 요구도 받아주는. 그리고 오늘 대통령께서 2명을 출마를 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무성 대표가 어느 정도 양해를 하는. 제가 너무 억척인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최근에 보면 김무성 대표가 결국 어디까지 물러섰냐면 당은 당규대로 하겠다까지 물러서고 그다음에 우선 공천인가 그런 우선 추천자인가 그런 식으로까지 물러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김무성 대표가 더 이상 고집을 피워서 이를테면 그 안심번호 국민 그 공천제를 기어이 관철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꺾은 것 같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김무성 대표를 지금 어떻게 밀어낸다든지 해가지고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간다든지 이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여건이 완전히 와야 될 그런 위험성도 있으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안정적인 기반에 의해서 충분히 김무성 대표의 예봉을 지금 꺾었다. 만약에 이렇게 판단한다면 지금부터는 김무성 대표를 잘 다독거려 가지고 이제 이런 자신의 그 의지를 그 총선에서 관철시키는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김무성 대표를 지금 계속 홀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정치에 대해서 과문에 잘 몰라서 그런데 통상 그 출마를 몇 달 전쯤에 출마 준비를 해야지 국회의원 같은 경우 됩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공직자가 90일 전에 사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총선에 비춰보면 아마 1월 14일, 내년 1월 14일 전에 사퇴를 하면 되는데요. 굳이 이렇게 지금 미묘한 10월 초기 때문에 조금 빠른 감이 있고 또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간의 공천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고 현재는 잠잠해졌습니다만 이게 종전이 된 게 아니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하고 흥미로운 겁니다. 어찌됐건 저 차장 말씀을 들어보면 국회의원이 되기 총선에 출마하기에 앞서서 6개월 이전은 다소 이른 시점에 그만둔 거다 이 말씀이죠? 지금은 다소 이르다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지금 휴전기입니다. 저는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고집이 세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번에 대통령과 정면 충돌했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후퇴한다. 없던 걸로 하겠다. 이 발언이 지금 전혀 나오지가 않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것은 공천 기구에서 논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천 이 기구를 맡을 위원장이라든지 인선이라든지 이런 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을 보면 김무성 대표가 아주 좋게 평가하면 이 일보 전진을 위해서 이보 후퇴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핵심 참모 둘이 전격적으로 오늘 사퇴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 괜찮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런 건 어떻습니까? 두 분 다, 민경욱 대변인, 박종준 경호실 차장 둘 다 이렇게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좋은 상황이면 만약 이 상황이 유지가 되면
대통령 참모로서 일하던 게 총선 출마해서 표를 더 얻기에 유리해지는 거죠. 대통령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 본인들로서 아까 얘기했듯이만 만약에 이제 법대로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몇 개월 더 이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본인들로서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지금 청와대에서 이분들 2명을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것은 결국 청와대가 앞으로 전략 공천을 하지 지금 우리는 전략 공천을 주장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2명 이외에는 추가적인 다른 사람은 없다라는 선을 긋는 것은 나름대로 지금 어떤 그 논란, 김무성 대표와의 이 각을 세우는 거에서 김무성 대표가 살짝 그래도 반보 정도 후퇴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화답 형식이 저는 있다는 취지에서 예. 결국 그 본인들이 나감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있고는 싶었지만 하려면은 지금 해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또 적어도 지금의 어떤 그 2명을 이렇게 내보냄으로써 그 청와대 주장의 진정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더 전략적인 청와대를 위한 그런 그 포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제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본 포인트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박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대전 충청권 지지율이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불과 얼마 사이에 11%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혹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반기문 총장 자주 만나고 반기문 대망론이 나오고 하니까 대전 충청권에서 충청 대망론에 힘을 실어주는 듯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외가가 있는 충북에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게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당연히 그 영향이 아마 이번에 특히 이제 충청 지역에서 굉장히 편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하고. 그걸 보면 특히 이제 정치적 고향인 그 영남 지역보다도 훨씬 높게 저렇게 나온 것을 보면 충청 중시 또 충청하고 어떤 말이지 그런 점에서는 동지의식까지 이 동지애 같은 것까지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기문 효과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구성을 좀 해봤는데요.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가 휴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과 친한 사람, 김무성 대표와 친한 사람들끼리는 거의 전쟁이 세게 심하게 크게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최고회의 때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달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읽어봤으면 당원 당규에 있는 것을 대표가 꼭 누르듯이 당원 당규에 마음대로 썼다. 이미 잘못된 거예요. 전 그거 이제는 용서 안 하겠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개 발언과 비공개 발언을 좀 구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말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한 김 대표는 언론프레에 너무 자주 해요. 자, 이제 그러냐 그만합시다. 그리고 자기네 할 얘기 다 해놓고 우리 보고 못한다. 국민 보는 앞에서 더 이상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아니, 저는 여러 가지 영상을 많이 봤지만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앞을 쳐다보면서 나 이상 용서 안 해. 당신이 말 조심해. 이를 좀 굉장히 심한 거의 뭐 끝장 충돌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면 충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서청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친박의 좌장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금방 들으셨다시피 대표가 떡주무릇이 한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겠다. 언론 플레이를 너무 자주 한다. 이거는 대표에게 최고위원이 할 수 있는 발언보다 훨씬 더 나간 그렇죠.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친박 좌장이라는 어떤 위상에 비춰봤을 때 이 청와대에 확전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서청원 최고위원이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를 대신해서 한 것 아니냐 네,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서청원 대표의 저 말은 어떤 청와대 또는 친박의 기저를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저것이 폭발을 할지 아니면 또 봉합이 될지 좀 지켜보고요. 오늘 좀 재밌었던 관심이 갔던 이게 재밌다고 표현하기는 좀 곤란한데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직함도 좀 생소합니다.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이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공산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부산 인맥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불임 사건 관련 인맥입니다.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어려운 불임 사건을 다 젖혀두고 어쨌든 저분이 검사 출신이죠. 네. 예, 검찰 출신의 아주 고위직에 계신 분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공산주의자고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적화 통일이 된다. 굉장히 센 얘기인데 도대체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이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저 발언은요, 2013년 1월, 그러니까 지난 대선이 끝난 직후에 한 보수단체의 신년회에서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이 축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 발언이 근데 최근에서야 알려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이 저런 사실이 있다는 점을 공개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박문진 이사장 자격으로 그 참석을 했던 국정감사장에서 적용이 됐습니다. 예. 여기에서도 그 고영주 이사장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재인 대표는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서 지금 계속 확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확전이 되고 그런데 있다. 예. 저기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건 2013년 1월이라면 이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한창 이제 들떠 있을 때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자리는 보수 세력이 모인 그런 보수 단체의 자리에서 예. 같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축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생각해도 옛날에 불임 사건 이것을 수사했던 그런 검사로서 그때 그런 이게 그렇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아니고 예. 자신이 그런 확신을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걸 분명히 한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요. 이런 걸 옛날에 일을 그거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들춰가지고 그걸 지금 와서 하면서 그런 말을 했으니까 당신은 자기 없다 물러나라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이제 하나 좀 궁금한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여러 이제 참 말을 아주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뭐 귀태라는 말도 나오고 말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하고 이렇게 했던 그 서로가 그렇게 모진 말, 막말을 그렇게 거듭했던 분들이 남의 말에는 이렇게 이걸 가지고 그 직까지 내놓으라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 저는 좀 교수님인데 이런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공산주의다라는 딱지는 좀 굉장히 좋은 글씨가 되는 것이고, 예, 좀 이 부분은 좀 생각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이 공산주의자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개인이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바로 고영주 이사장의 직함이 문제가 되는 거죠. 박문진 이사장입니다. 예. 방송진흥, 그러니까 방송을 관리 감독하고 있고요. 또 MBC 대주주입니다. 그렇죠. 바로 박문진 이사장이라는 현재 위치 때문에 이 발언이 논란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13년 1월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문재인 대표는 공산주의자다. 아니, 그게 왜 그런 말 나오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보니까 그 기록을 읽어보니까 계속 이 사람은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따지고 왜 말을 안 하느냐? 계속 말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냐고 자꾸 따지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런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고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바로 그걸 집어가지고 당신이 지금 미리 말을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나가면.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박문진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올해 8월에 이제 이분이 고 변호사님이 박문진 이사장이 되셨고 저 발언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월에 있었는데 지금 제가 경험을 봤더니만 2012년 9월부터 박문진의 감사로 일을 하셨던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그 모임, 2013년 1월 달 모임이 박문진 감사로 초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사인인 어떤 개인적인 어떤 소신에서 갖는 건지 그런 맥락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어떤 지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정감사장이라고 하면은 박문진에 대한 국정감사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이지 마치 이것이 고영주 이사장의 마치 취임에 관한 인사청문회 같이 성질을 변질시켰다는 점에서 야당의 어떤 정치 공세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닌 언론의 자유에 관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야당이 하는 것인데 저는 마치 이 부분을 보면서 예전에 이제 KBS 전 정연주 이사장의 사장의 어떤 그런 신념에 관한 논쟁이 지금 한 5, 6년 지나서 다시 재현되는 듯한 그런 대자보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 확인을 해보죠. 이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이 이 말 공산주의자라고 말할 때 당시에 이사장은 아니었죠. 네, 이사장은 아니었죠. 이사장은 아니었고 그러면 다음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전병헌 의원 질문에 이번 국감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표에게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 예.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자, 그다음에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다르죠. 네. 어떻습니까? 예. 예, 바로 저는 이 박문진 이사장이라는 직함, 예. 위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예. 이 방송이라든지 또는 언론에서는 이 자신의 어떤 견해는 있지만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리고 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언은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제가 예. 볼 때는 예. 조 차장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 말은 뭐냐면 지금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랬죠 이랬더니 그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새롭게 내 생각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때 그랬죠. 예, 그랬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짧게 말씀. 예. 법률적으로 공산주의다라고 하는 것과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팩트를 얘기하느냐, 오피니언, 의견을 얘기하느냐, 변호사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없다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방송문화진흥을 하는 아주 고위직에 있는 입장에서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또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 확신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인지 아까 정현주 사장 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공직에 임명하는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현 지위에서 저런 말을 한다면 그건 용서받을 수 없죠. 그런데 옛날에 했죠. 그래서 했습니다. 그럼 그것까지도 지금 책임을 묻는다는 건 좀 무리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3년 만에 모교 대구 공고 체육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 전담 팀을 꾸려서 한 총리 추징금 환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특정인을 겨냥한 추징금 집행팀 구성됐습니다. 하나가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총재님 전두환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이나 좀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인연이 어떤 때 만나셨어요? 우선 제가 2001년 그때 새천년 민주당 최고위원 때 제 그 보좌해준 친구 대구 친구인데 자기 그 사촌 누나가 전두환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가 전두환 대통령 한번 만날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그래, 느닷없이 말이죠. 연락이 와서, 그때 가서 내가 한 40분. 겨울인데 12월 말이에요. 그 연희동 가서 그 대화한 적이 있고. 2001년도에, 그리고 어떤 말씀 나누셨어요?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1998년 목포에서. 정운정상가 뭐 그 큰 절이 있어요. 거기서 영원한 화합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거기 오셨어요. 근데 그때 목포 국회의원이 김홍일 의원인데 김홍일 의원이 무슨 일로 미국을 가게 됐다고 저보고 대신 말이요. 전두환 대통령을 맞이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제가 그때 갔어요. 가서 그 대회 그냥 이 5.18 우리 동지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전두환 막으려고 오는 걸 난리가 났죠. 그래 이제 이 김홍일 의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그걸 이제 이 5.18 그 친구들을 말려야 될 입장이 돼버렸어요. 영원한 화합을 위한 거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니까 잘 대해줘서 보내야 되는데 5.18 동지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많이 설득하고 해가지고 결국 그냥 완강하니 말이죠. 저항해서 맞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잘 넘어갔죠. 그때 하나 이런 말씀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 총재님께서 보시기에 전두환 대통령은 어떤 분입니까? 한마디 말씀하기는 곤란하시겠지만. 글쎄요. 제가 그때 만났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그 12.12 사태 이후 80년도 내가 감옥에 가서 옥살이 했고 고문도 당했고 제 기억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가서 내가 무슨 관상쟁이는 아니지만은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말입니다. 12.12 쿠데타 하고 권력욕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말이죠. 독재하고 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하는 그런 그 호기심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예, 아마 제 기억에 남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새정치, 새천년 민주당에 그 2002년도 거기 있었죠. 그 대통령 후보 뭐 경선이. 예, 예. 그래, 제가 거기 나가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대통령 후보를 하는 데 있어서 전라도 사람 여간 불리한 점이 많다. 아, 전두환 대통령이?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한학압 총재님이 당시 최고위원께서 한 총리께서 네. 혹시 다음 대권에도 도전할 네. 생각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전라도 사람이 도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그런데 특히 이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전라도 분이기 때문에 바로 대를 이어서 한다는 게 어렵다는 그런 취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하여튼 한 총리님은 대통령 안 될 거다. 예. 어렵다. 아니 그러더라도 예. 이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요, 전두환 대통령을 모시고 있던 분들이 그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준 분이 많았어요. 그래요? 심지어 그때 중앙정보부 육국장에서 야당을 때려잡는 그 일을 했던 육국장 출신 그분도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왔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가신그룹 따르던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게 도왔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영원한 화합이네요, 진짜. 예, 우리가 승리하고 말입니다. 그분들 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대통령이 주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일에 만나면요,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어디 지방에를 가신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전부 모여서 같이 가더라고요. 의리가 있네요. 예, 그래 갔다 와가지고 이제 뒷얘기를 들려주고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뭐 전두환 대통령 사저 찾아가서 만나고 돌아오실 때 뭐 이렇게 용돈은 좀 안 주시던가요? 그래 나는 진짜 악명 높은 독재자인데 어떻게 생겼는가 했는데 제가 느낀 감상은요, 얼굴이 참 깨끗하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깨끗한 정치인 중에 말입니다, 4분을 꼽아요. 우선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얼굴이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신안군 출신의 국회의원이 옛날 자유당 때 유호구 선생이 있습니다. 그분이 참 실핏줄이 보일 정도로 얼굴이 깨끗해요. 그 다음에 제가 뵀던 분 중에 장준하 선생. 장준하 선생이 그렇게 얼굴이 맑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게 맑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어떤 목포에 오셨을 때 보면은요, 여럿이 모여서 점심시간이 됐는데 딱 앞장서서 자, 우리 공양하러 갑시다. 딱 그러더라고요. 공양하러 갔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이제 줄줄이 따라가는 거요. 나도 따라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느낀 것은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이 주변 사람을 끌고 가는 말이죠. 그런 리더십 같이 제가 느꼈어요. 뭐 그까지만 해도 좋은데 사실 오늘 좀 논란이 된 게 전두환 대통령이 모교 대구공고의 행사를 쭉 가시다가 전두환 추징법, 재산 환수 이런 과정에서 3년 동안 안 가셨어요. 그러시다가 이번에 3년 만에 모교 체육 행사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니 전직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더 자숙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모교 행사 참석하는까지 뭐라 하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개인 생활이죠. 저는 그런 것까지 말입니다. 가니 못 가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에서는 모교에서는 대통령이니까 자기 학교를 빛낸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행사 있으면 초청해 가지고 무슨 축사를 해주라 한다든지 무슨 그런 운동에 좀 참석해 달라든지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 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그리고 그런 추징금도 다 못 내고 했지만 그런 지방에 갈 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지낸부인데 자기 돈 쓰고 가겠어요? 동창회에서 나서서 모시고 가고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진실적이다. 사실 그런 거 어떻습니까? 이제 참 얼마나 엄격하게 봐야 되느냐의 차이인데 연세도 굉장히 많으신 전직 대통령, 물론 쿠데타도 하셨고 하셨지만 이분이 이제 모교 나들이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무슨 나 돈 20몇만 원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이렇게 큰 절도 받고요. 그 영상 있으면 봤으면 좋겠는데 모교 행사 가가지고 큰 절도 받고 이렇게
후배들한테 예. 용돈도 좀 줬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좀 과도하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용돈은 뭐 얼마나 줬는지 모르지만은 용돈 줬다고 한들 말입니다. 예. 내가 옹호하려고 한 얘기 아닙니다. 예. 전두환 대통령이 돈을 줬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말이요, 이 대통령을 지낸 부인데 뭐 이런 사람들 좀 금일봉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마련해 줬겠죠. 주변 참모들이 마련해 줬다. 예, 그러나 참모들보다도 이 동창회에서 말입니다. 예, 그랬을 거로는 생각이 되는데. 저 영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후배들이 대통령 동문 선배에게 큰절하는 영상은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 학교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낸 학교란 말을 듣게 된 것이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저런 선배 덕택에 우리 학교도 유명해졌다. 그렇네요. 그런 면에서 인사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무슨 추징금 안 내고 말입니다. 그렇게 비자금 만들고 한 거 잘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건 아니지만 저 정도 큰 절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뭐 꼭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렇게 했는데 저 사람들이 부정을 덮어주려고 했겠느냐. 그렇죠. 그 모교를 사랑하는 충정에서 이런 선배도 우리 학교에 선배 중에 있다. 대통령도 있다. 그 자부심을 표현한 거겠죠. 자부심 표현했다. 뭐 그럼 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리고 저렇게 한 것이 국민들에 따라서 말입니다. 이해한 분도 있겠지만은 또 좋게 안 본 것도 사실 아닙니까? 어찌됐건 우리나라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건지 아니면 지나치게 관대한 건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전두환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비판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최근에 외동딸 뭐 대학 교수인데 뭐 예습 안 해왔다고 나가라 했다 해가지고 뭐 딸도 비판을 받고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말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더구나 전두환 대통령의 딸이라니까 대통령의 딸로만 과거에 권력을 누렸던 그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이죠. 이 막대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아니 이제 예습 안 해왔 학생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이렇게 안 해왔으면 되겠어? 너 결석 처리할 거야? 이 정도 못합니까 교수가? 그건 안 되죠. 왜 그러냐? 예습 안 했다고 해서 학교 나와 있는데 그거 결석이 됩니까? 그런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학점 줄 때 미달하면 학점을 작게 줄 수는 있죠. 나타난 실력대로 줄 수는 있지만은 앉아 있는데 말입니다. 왜 학교 왔냐고 나가라고 하면 말입니까? 저는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모교 방문 3년 만에 이 얘기를 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전두환 추징법 있는데요. 특정인의 뇌물 관련 추징법이 만들어진 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처음인데 팀이 꾸려졌습니다. 이번에 또.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 추징금 집행팀. 이 부분에 또 뭐 야당에서는 정치적 보복이다. 정치적 이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한명숙 총리가 국무총리 출신인데 국가 서열 뭐 5인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국무총리를 지낸 분 중에 사법관계 관여 안 한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요번 같으면 이완구 총리라든지 예를 들면 그렇다 하더라도 전두환 대통령처럼 그 회수팀을 꾸린다? 이건 지나치게 말입니다.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뭐라 할까 정치 보복적이다 이 얘기를 야당에서 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거예요. 그리고요 보세요. 이 전두환 대통령은 2천 몇백억 아닙니까? 추징할 돈이. 그런데 한명숙 총리는 지금 8억 얼마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한국 정치사상 정치인 중에 말입니다. 뭐 그런 돈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추징 대상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전담팀 꾸려진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이 전담팀이 되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 다음이요.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만큼 한명숙 전 총리가 말이죠. 그만한 비중이 있는 인물이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란 그런 인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래요. 그리고요. 검사가요. 이런 추징을 할 때는 반드시 추징이 결정되면은 통보를 한 것 같아요. 추징 언제까지 하려냐고 말이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전담팀이 꾸려진 것은 지금 전두환 대통령 다음 아닙니까?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도요. 그런 전담팀이 꾸려진 것은 처음부터 꾸려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 놔뒀다가 말이죠. 마지막 판에 가서 말이죠. 꾸려진 거예요. 그러면 한명숙 총리는 전두환
그 대통령의 그 추징금 대상하고 비교하면 3발의 피해요. 예, 서민한테는 큰 돈이지만 예. 하락 얼마가 3발의 피해. 그런데 똑같이 그런 팀을 구성한다는 건 이 검찰에서 말이죠. 너무 그 과도한 그런 그 국민으로부터 보복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줄 수 있는 빌미를 준 거죠. 제가 오늘 총재님 나오시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이제 집권당 원내 대표도 하셨고 또 당 대표도 하시고 했었으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잘 아시죠?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계속 구설수에 많이 오르셨는데 이번에는 뭐 젊은 청년들한테는 그냥 공짜로 매년 돈을 100만 원씩 주겠다고 합니다. 성남시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쭉 물어보니까 지구상에서 그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세금 많이 내셔서 늙으신 노인분들 말고 젊은 청년에 대해서 아무 이유 없이 돈 나눠주는 전례는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야당 소속 아닙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이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제지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청년을 위하는 당이다 이런 거에 동의를 하는 겁니까? 야당의 움직임이 제일 궁금합니다. 야당에서 말입니다. 이 야당 출신 시장에 대해서요. 저지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 이상한 정책을 독려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독려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건 성남시장은 말입니다. 성남시에서 책임을 진 사람이고 자기 소신대로 이 법과 말입니다. 양심에 따라서 이 발전을 위해서 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당에서 말이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 범법 행위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제명을 한다든지 그런 건 중앙당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돈을 시민들한테 공짜로 준다고 해가지고 그건 우리 당의 말이죠. 정강 정책에 어긋났으니까 그 용서 안 하겠다. 이런 당은 없잖아요. 총리님께 야당 지도자나 야당 주요 의원들의 속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재명 속마음이 아니라 저건 웃기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 인구 증가를 위해서 어린애 3명 이상이면은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 그건 부모가 그 고통을 겪기 때문에 그러지 어린애한테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노인연금 준 것은 말이죠. 그동안 이 평생 자식 기르고 국가에 세금도 내고 헌신했으니까 이 어려울 때 막 전부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사람 주니까. 그 국가에서 좀 생활을 도와준다. 이런 취지지. 지금 19살부터 24살까지는 말입니다. 무슨 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 헌신한 것은 더더구나 아닌데 거기다 돈을 주겠다. 이건 황당하죠. 그리고 이런 발상을 한 것은요. 결국 나만이 하니까 이건 돈키호테적인 자기가 막 돋보이게 하기 위한 정치적인 술책이죠. 정치적 술책 황당하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표현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